이게 뭐야? 내일 같이 제출하러 가자. 이거 어디서 났어? 당신 차. 거기 나도 도장 찍어놨어. 그러니까 제출만 하면 되겠네. 여보, 이거는 내가 버리려다가 깜빡한 거야. 그래서 차에다 놓고 가지고 다녔어? 지난 몇 년간을? 그게 아니라 아니야. 아무래도 상관없어. 당신도 우리 가정을 유지할 의지가 없고, 이제는 나도 없어졌는데,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58세 김대형 씨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에 관한 이야기이죠. 김 씨는 종이 쪼가리 몇 장에 무너졌습니다. 아내와 김 씨의 이혼을 위한 서류였죠. 오래전에 작성되어서 몇 년간 보관돼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김 씨는 그게 언제 작성된 것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충동적으로 이혼 신청서만 작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혼하는데 필요한 대부분의 서류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아주 상세한 자료였습니다. 언제든지 김 씨에게 내밀었다면 빠르게 갈라설 수 있도록 말이죠. 김 씨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한 부부 사이에 힘들고 서글픈 일이 하나도 없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김 씨도 아내와의 역경을 함께 이겨나가고 버텨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홧김에 서류를 준비했다가 잊고 있던 것뿐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닌 것을 알게 된 이상 언제든 써먹을 수 있도록 소중히 보관하고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된 이상 김 씨는 아내와의 관계를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김 씨는 모두가 퇴근한 어두운 사무실에 홀로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미 다 식은 지 오래인 커피를 한 모금 마셨더니 쓴맛이 입안에 퍼졌지만 김 씨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거진 30년 가까이 되는 결혼 생활. 그동안 부부가 함께 겪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김 씨는 먼저 아내에게 이혼장을 내밀었죠. 김 씨는 20대의 아내를 만나 연애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슬아에는 어여쁜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꾸렸다고 믿었습니다. 맞벌이를 해서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있는 편이었고 부부 사이도 좋은 편이었습니다. 그런 부부에게 장인어른의 치매 진단은 갑작스러웠습니다. 아내는 늦둥이 막내딸이었는데 오래전 장인어른은 이혼을 하셨고 위로 둘 있는 형제들은 각자 먹고 살기 바빠서 그런 부모를 외면했습니다. 가장 예쁨을 받았던 막내딸이 책임져야 한다는 말이 오갔고 아내는 김 씨에게 아버지를 모시고 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김 씨의 의견은 크게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우리 집이 아니면 오갈 데 없다며 당연히 모셔야 한다는 아내는 상의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죠. 어린 딸이 걱정이었지만 그래도 부모를 봉양해야 한다는 것에 반대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장인어른의 상태는 악화되었습니다. 문을 열지 못해 밖으로 나가진 않았지만 화장실을 스스로 가지 못하게 되었고 사람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보, 집에 사람이 없는데 장인어른 혼자 저렇게 둘 수는 없어. 요양원에 모시거나 간병인이든 누구든 써야 할 것 같아. 그러자 아내는 고민했습니다. 아내도 둘 다 직장을 다니면서 치매 환자를 돌볼 수는 없다고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그럼 내가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 있을게. 직장을 그만둔다고? 어차피 간병인을 써도 돈이 들 거고. 그럴 바에는 일을 안 하고 내가 하는 게 나아. 돈이 들더라도 우리는 우리 삶을 살아야지. 당신 부모님이라도 그렇게 말했을 거야? 아내의 말에 반박할 여지도 없었습니다. 겪어보질 않았으니 우리 부모님에게도 그렇게 할 거란 말도 할 수 없었고 말이죠.
결국 회사를 그만두는 문제도 아내의 뜻대로 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많다고 치매 환자를 수월하게 돌볼 수 있다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여보, 거기서 뭐 하고 있어? 몰라. 장인어른은? 방에 계시겠지. 진짜 죽고 싶다. 왜 그러는데 그래? 퇴근해서 집에 온 김 씨가 소파에 힘없이 누워있는 아내와 몇 마디 나누고 작은 방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밥상이 널브러져 난장판이 된 방 안에 장인어른이 앉아서 텔레비전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한숨을 쉬며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여보, 밥은 먹었어? 금방 영지 오잖아. 애 밥은 먹여야지. 몰라.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 하루 종일 아버지랑 씨름하는 아내는 가벼운 우울증도 앓았고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렸던 딸한테도 영향이 갔습니다. 엄마의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할아버지를 두려워했죠. 결국 김 씨가 회사에 휴가를 내고 장인어른을 돌봤습니다. 아내는 그동안 여행도 다니고 심신을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괜찮아지긴 했지만 문제는 그 뒤였습니다. 여보, 오늘도 퇴근하고 바로 와야 해. 아빠 좀 챙겨줘. 나 오늘 회식이야. 회식은 안 가도 되는 거잖아. 회사 일도 아니고. 회식이 회사 일이지. 지난번에도 빠져서 눈치 보여. 그러면 나는 하루 종일 아빠 돌보고 저녁에 애 뒤치다꺼리도 하는데 당신은 회사에서 편히 일만 하면 끝이야. 아내의 날카로운 음성에 김 씨는 한숨을 애써 삼켰습니다. 김 씨가 지친 기색을 보이면 아내는 더욱 서운해했으니 말이죠. 그리고 주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사 일로 지친 몸을 이끌고 장인어른을 씻기고 산책시키고 식사하는 걸 지켜봤습니다. 김 씨도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죠. 그리고 그해 추석이 다가왔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 어머니 산소 벌초하러 가야 해. 그 말을 듣자마자 아내의 표정이 싸늘해졌습니다. 당신 보고 같이 가자는 소리 아니야. 나만 다녀올 거야. 형님 있잖아. 당신이 왜 가? 어떻게 형님 혼자서 하게 해? 왜 못해? 당신 그렇게 가버리면 나 혼자서 아빠를 어떻게 봐? 부축하려면 당신이 있어야지. 3시 전에는 돌아올게. 그러면 종일이나 마찬가지잖아. 돌아가신 분 산소 정리하는데 2식이나 필요해? 그럼 안 해?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좀 더 챙겨주란 말이야. 김 씨는 아내의 말에 울컥했습니다. 당신이 돌보기로 했잖아. 직장도 그만두고 하기로 했으면 당신이 좀 알아서 해. 퇴근하고서도 쉬지도 못하게 하고 주말에도 이렇게 꼼짝도 못하게 하는 게 어디 있어? 뭐? 당신 너무한 거 아니야? 당신이랑 나랑은 부부 아니야? 그날 장인어른 때문에 처음으로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로에게 쌓인 감정이 폭발했고 상처 주는 말들이 오갔습니다. 그날 이후 김 씨는 장인어른을 돌보는 일에서 손을 떼게 되었습니다. 힘쓰는 일이 꼭 필요하지 않은 이상은 아내에게 모든 걸 맡겼습니다. 그 시간에 김 씨는 딸에게 더 신경 쓰기로 했습니다. 가정이 불안하니 딸도 정서적으로 의지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한 달 도채되지 않아 아내는 백기를 들었습니다. 장인어른은 결국 요양원으로 모셔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그걸 김 씨의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언니 오빠가 나를 얼마나 비난하는 줄 알아? 그러면 본인들이 좀 책임져 보라고 하지. 언니 오빠는 언니 오빠고 내가 가장 실망한 사람은 당신이야. 이혼하고 싶어. 뭐? 요양원 입소 수속도 김 씨가 함께 가서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내가 폭탄 발언을 한 것이었습니다. 당신처럼 냉혈한이랑은 못 살겠어.
김 씨는 가슴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김 씨도 수개월 동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에겐 늘 부족했던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김 씨도 아내에게 동조할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 영지는 어떻게 하려고 이혼을 하자고 그래? 당신이 키우든 내가 키우든 어쨌거나 나는 당신하고는 못 살 것 같아. 아버지를 버리게 만들었잖아. 버린 게 아니라 전문적인 돌봄을 받으시는 거잖아. 여보, 그러지 마. 우리 영지한테 그런 상처를 줄 수는 없잖아. 아내는 대답을 하지 않고 집에 도착할 때까지도 말이 없었습니다. 김 씨 혼자만 안절부절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내도 장인어른이 요양원에 들어가니 마음에 여유가 생겼는지 평소의 날카로움은 사라졌습니다. 마음이 편해지니까 자연스럽게 김 씨와의 관계도 나아졌습니다. 장인어른은 요양원에서 5년을 더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또 그 이후로도 종종 아내는 그날의 일을 꺼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김 씨는 그저 침묵했죠. 김 씨는 평화로운 부부 생활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화목한 가정이었죠. 그렇게 서서히 나이 들어가는 것 아니겠나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5, 6년 전쯤 회사가 어려웠을 때가 있었습니다. 거래처 부도로 연쇄적인 타격을 입었고 구조조정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간신히 자리를 유지했지만 연봉이 동결됐고 보너스도 사라졌습니다. 여보, 회사 상황이 안 좋아. 당분간 지출을 줄여야 할 것 같아. 그리고 굳이 이렇게 아내에게 말을 꺼낸 이유가 있었습니다. 장인어른이 돌아가신 뒤로 아내는 다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소홀했던 딸을 돌보겠다는 게 그 이유였고 김 씨도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딸이 대학에 입학하자 아내는 모든 것에서 해방된 듯이 바깥 활동을 하며 살았습니다. 집안일에는 소홀해지면서도 모임이 잦았고 취미도 많았습니다. 오죽했으면 사회생활하는 김 씨보다도 만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걱정 마. 돈 안 드는 등산 같은 거나 할 테니까. 하지만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외출을 하는데 지출이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사에서는 계속 압박이 왔습니다. 언제든 잘릴 수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미래를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태평했죠. 그러다 보니 김 씨도 가게 상황에 무관심한 아내에게 서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보, 당신 지난번 모임에서도 카드를 28만 원을 긁었어. 돌아가면서 사는 거라 그런 거야. 좀 맡겼어야 하지 않겠어? 이러다가 나중에 적자가 나면 어떡하려고 그래. 정말 내가 이 나이에 돈 때문에 나가서 카드 긁는 것도 벌벌 떨어야 해. 나 직장은 안 다녔지만 당신 돈 버는 만큼 당신 내조했고 우리 영지 좋은 대학도 갈 수 있게 뒷바라지 했어. 알지? 아는데 상황이 그렇잖아. 돈 버는 건 당신이 책임져야 할 일이잖아. 아내의 말에 김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네 책임 내 책임이 있는 건지 몰랐습니다. 김 씨는 아내와 운명 공동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이 있는 게 아닌가 했는데 아내는 그게 아닌 것 같았죠. 그러는 당신은 앞으로 뭘 할 건데? 뭐라고? 영지도 대학 갔고 앞으로 10년, 20년 난 더 일하겠지만 그땐 당신은 뭘 하려고 그래? 내조하지. 모임 가고 취미 생활하는 게 내조야? 아침은 차려줘. 김 씨도 아내를 그렇게 몰아붙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찌르는 비수에 김 씨도 마찬가지로 비수를 꺼내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더니 홧김에 한 말인지 뭔지
갑자기 내일부터 직장을 구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러니까 전업주부들이 서럽다는 거야. 내가 더럽고 치사해서 돈 벌어올 테니까 대신 당신도 집안일 해. 그리고 아내는 다음 날부터 정말로 구직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운 좋게도 작은 사무실의 업무 보조직으로 취직했습니다.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자리였으니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경력이 단절된 다른 주부들과는 사뭇 다른 재취업이었습니다. 곱게 화장하고 말끔한 옷을 입고 회사에 다니니 아내는 활기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아내도 일을 하게 되니 김 씨도 좀 더 적극적으로 집안일을 분담했습니다. 매일 출퇴근하며 고생하는 아내가 어쩐지 짠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여보, 나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 무슨 일? 같은 생활 패턴이 되니 오히려 부부 사이가 더 가까워진 기분이었습니다. 아내도 돈을 버니까 보람이 있다는 말도 했고 출퇴근을 하니까 오히려 재밌다고도 했습니다. 출퇴근을 한다며 중고로 작은 차도 구입했습니다. 이제는 그 정도 여유가 있을 거라며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김 씨는 퇴근 후에 서재에 있다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있을 줄 알았던 아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욕실로 들어가는데 건너편에 있는 안방에서 아내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니, 진짜 설레서 미치겠어. 눈 마주치면 심장이 떨린다니까. 그러면서 깔깔 웃는 아내.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았지만 김 씨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드라마를 좋아하니까 당연히 배우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며칠 후 아주 우연한 일로 보게 된 아내의 휴대폰 때문에 집안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내가 딸과 통화를 하다가 딸이 김 씨를 바꿔달라기에 휴대폰을 건네고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딸과 간단히 통화를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동시에 누군가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설비팀 이종학 씨.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사람이라 당연히 회사 사람이겠거니 싶었는데 무심코 화면을 끄려고 했던 김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저녁 늦게 메시지 보내는 게 불편하다는 듯한 내용에 의아해서 홀린 듯 눌러보았죠. 그런데 아내와 나눈 대화를 읽으면 읽을수록 김 씨의 표정이 묘해졌습니다. 특별히 문제될 만한 내용은 없었지만 누가 보아도 김 씨의 아내가 남자에게 치근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늘 아내가 먼저 메시지를 보냈고 밤 11시 넘어서 보내서 업무를 물어볼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사적인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습니다. 호감을 표하거나 만나자거나 하는 건 아니지만 상대방도 배우자가 있다면 충분히 불쾌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이었습니다. 다행히 상대 남자가 그런 김 씨의 아내에게 방어적으로 대꾸를 하니까 대화가 길게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김 씨는 보는 사람도 없는데 얼굴이 다 화끈해지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다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당신 뭐해? 남의 메시지를 왜 읽어? 아내가 휴대폰을 낚아채가며 인상을 썼습니다. 이게 뭐야? 이 시간에 회사 사람한테 메시지를 왜 보내? 김 씨가 묻자 아내는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뭐가 어때서? 회사 동료랑 업무 이야기 한 거잖아. 업무 얘기. 그 이모티콘들은 뭐야? 애교로 보일 만한 이모티콘들을 써가면서 보낼 이유가 있나 싶었습니다. 그냥 부드럽게 말하려고 한 거지. 왜 이래? 당신은 회사 여직원들이랑 대화 안 해? 안 해. 이 시간엔. 그리고 메시지 보내게 돼도 이런 식으로 추근되진 않지. 뭐, 축은? 정말 어이없네. 의처증 아니야?
아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나가서 돈 벌어오라고 그러더니 이제는 괜한 의심을 하네. 아내의 공격적인 말투에 김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의심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의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자는 김 씨의 아내에게 전혀 관심이 없어 보였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김 씨가 말하는 건 아내의 태도였습니다. 그러자 지난번에 설레네 어쩌네 하며 통화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당신 눈 마주치면 설렌다고 했던 사람이 설마 그 사람이야? 그러자 아내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전곡을 찔린 것 같은 그 표정에 오히려 김 씨의 가슴이 찔린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나가서 일하라고 하지 말든가? 그렇게 불안하면 아니, 내가 불안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잖아. 당신이 메시지를 한번 읽어보라고.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그러니까 왜 남의 메시지를 읽냐고? 내 사생활인데? 그 남자와의 메시지를 자신의 사생활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선을 긋고 넘어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선 안엔 아내와 남자가 있는 듯 했고, 선 밖에 김 씨가 서 있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아내의 남편은 김 씨인데 말이죠. 아마 김 씨가 누군가와 이런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면 당연히 아내도 이 정도 반응은 했을 것이었습니다. 아니, 누구라도 그랬을 것 같았습니다. 김 씨는 얼이 빠져서 서 있었습니다. 전의를 상실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해. 오랜만에 직장 나가니까 새롭고 좋아. 맨날 집에서 소뚜껑만 닫고 정육점 아저씨, 마트 아저씨, 과일 가게 아저씨들만 보다가 젊은 사람들이랑도 어울리니까 나도 젊어지는 것 같고 가끔 설레기도 해. 그게 죄야? 그렇다고 내가 따로 만나거나 한 적은 없어. 바람핀 것도 아니라고. 이게 무슨 소린가 싶었습니다. 아내의 말이 맞다면 지금 젊은 사람에게 설레었다는 말인가 싶었습니다. 지금 다른 남자한테 설레었다는 말이야. 그냥 호감이야. 다른 마음 먹은 적 없어. 따로 같이 식사도 해본 적 없다고. 호감? 그러면 그 남자도 그럴 생각이 있으면 따로 만났다는 거야. 그럴 리가 있어? 그냥 그러고 끝나는 거잖아. 이 사람 멋있었다가 저 사람 멋있었다가. 그런 것까지 단속하려고 들면 세상 사람들 다 불륜이야. 김 씨는 아내의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김 씨는 추호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호감, 만나지 않았으면 다 끝인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남자에게 그런 메시지를 보내도 당신은 결백하다는 거야. 그래? 난 결백해. 당신이 예민한 거야. 그런 걸 사람들은 의처증이라고 하는 거고. 일하라고 할 때는 언제고 내 인간관계까지 참견을 해. 정말 숨 막혀서 살 수가 없어. 아내는 가방을 들고 집을 나갔습니다. 딸이 자취하는 집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이틀 뒤에 아내는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김 씨에게 보란 듯이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이제 나한테 일하라고 하지 마. 김 씨도 몇 날 며칠을 뜬 눈으로 밤을 지샌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제 직장도 그만뒀다는데 김 씨도 더는 추궁할 구실도 없었습니다. 아니, 하려면 얼마든지 했겠지만 아마 아내에게 한 번만 더 같은 주제로 말을 꺼냈다가는 또 이혼을 한 해 만에 할 것 같았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에도 딸에게 자꾸만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니 말이죠. 다행히 김 씨의 회사는 회복이 되어 안정적으로 다시 돈을 벌게 되었지만 그 후로도 아내는 종종 김 씨와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대체로 좋은 부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김 씨도 많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눈치도 늘었고 말이죠. 저기는 전부 평수가 작은 아파트지? 그럴 거야. 혼자 살기엔 딱 좋겠네. 뭐, 그냥 혼자 사는 사람들은 편하겠어? 아내는 꼭 혼자 살고 싶은 사람처럼 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혼 얘기를 꺼낸 적은 없었고 부부 사이도 나쁘지 않았는데 희한한 일이었습니다. 아내는 스스로가 갱년기라서 그런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면 김 씨도 지치는 기분이었습니다. 다른 부부도 이렇게 지지고 볶으며 사는가 보다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김 씨의 차가 정비소에 들어간 날이었습니다. 김 씨는 늘 차를 써야 했고 급한 대로 아내의 소형차를 몰고 다녔습니다. 수년 전 중고차를 사고 직장을 그만뒀지만 그래도 종종 외출할 때는 차를 타고 다녔기에 처분하지 않았죠. 아이, 휴지가 어디 있지? 운전을 하다가 물을 마시는데 방지턱을 넘으며 물이 옷으로 쏟아졌습니다. 김 씨가 차를 세우고 조수석 수납함을 열었습니다. 차량 등록증도 보였고 웬 흰 봉투들과 물티슈도 들어 있었습니다. 물을 물티슈로 닦을 수 없기에 더 안쪽을 보는데 반으로 접힌 서류 봉투가 보였습니다. 이게 뭐지? 무심코 펼쳐본 서류의 제목이 김 씨의 눈을 크게 트이게 했습니다. 이혼 신청서. 빈칸이 채워져 있는 서류는 아내가 작성한 것이 맞았습니다. 신청 날짜를 확인해보고 김 씨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아내가 취직했을 쯤인 듯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의 문자 메시지 사건이 있었을 때쯤이라는 것이었죠. 그때 딸을 통해서 이혼안에 만회하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서류까지 준비해뒀던 모양이었습니다. 아니, 이걸 여태 여기다 놓고 다닌 거야?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도대체 몇 년 전인데 이걸 버리지도 않고 둔 것인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아내가 이혼을 언급하기는 했지만 실제로 이렇게 서류까지 준비했을 줄은 몰랐습니다. 살펴보니까 신청서만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혼에 필요한 다른 서류들까지 전부 준비해 놓은 것 같았습니다. 이 정도면 마음먹고 변호사 상담을 받은 게 아닌가 싶었죠. 요즘 사이는 좋은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것도 아니었고 미처 못 치우고 깜짝했으니 여기서 이렇게 묵히고 있는 것이겠지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홧김에 이혼 도장 찍자는 것과는 다른 문제였습니다. 김 씨는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단 한 번도 김 씨의 입으로 이혼하잔 말을 해본 적은 없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괴로웠을 때도 말이죠. 부부가 결혼한 이상 이혼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의 행동에 섭섭했죠. 김 씨는 다시 서류를 반으로 접어서 챙겨가려다가 문득 든 생각에 다시 서류를 펼쳐보았습니다. 정말로 잊어버리고 넣어둔 게 맞을까? 아내는 자주는 아니어도 차를 몰고 다녔고 이곳에 물티슈 같은 걸 넣어둔 걸 보니 서랍을 아예 안 열어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서류가 있다는 걸 몇 년 동안이나 모를 수가 있나 싶었죠. 김 씨는 결국 서류를 제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김 씨가 아내에게 넌지시 말했습니다. 당신 세차한 지 오래됐지? 내가 세차해 줄게. 그래? 그러면 좋지. 그런데 다음 날 오전에 아내가 김 씨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차 언제 나오지? 내일. 그러면 오늘 내일은 버스 타고 가. 나도 차 써야 하거든. 그러니까 세차도 내가 할게.
아내는 굳이 청소를 자신이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퇴근해서 보니 정말로 세차를 했는지 아주 깨끗해 보였습니다. 실내도 창을 통해서 슬쩍 보니까 깔끔했죠. 그리고 일주일 정도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주말이었는데 아내는 외출을 했고 집에 김 씨 혼자 있었죠. 김 씨는 아내의 차키를 챙겨서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왠지 떨리는 손으로 조수석 서랍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안심했습니다. 서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역시나 청소를 하면서 버렸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말하지 않고 확인해 본 스스로에게 실망했습니다.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 못했나 싶어서 자신이 참 쪼잔한 사람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와서 아내의 옷장에서 그 서류를 발견하고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빨래를 정리해서 넣어둘 데가 없어서 아내의 보조 옷장을 열었는데 그 구석에 숨겨지듯 놓여있는 서류를 김 씨는 잘못 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펼쳐보자 지난번에 확인했던 그 이혼 서류가 맞았습니다. 버리지 않고 가져온 것은 개인정보가 담겨있기 때문이라고 치지만 이렇게 보관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깜빡하고 차에 가지고 다니던 게 아니라 일부러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아내가 수년간 이혼 서류를 차에 넣고 다녔다는 사실이 김 씨의 가슴을 무너뜨렸습니다. 여차하면 꺼내들려는 무기라도 되는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실제로도 전부 작성되어 있는 서류는 김 씨에게 내밀기만 하면 속전속결로 이혼이 가능해 보였죠. 회사와 집만 오갔던 수십 년. 아내와 같은 취미는 김 씨에게는 없었습니다. 쉬는 날에는 집에서 쉬었고 가끔 아내가 여행을 가자고 하면 따라갔고 딸이 취직하기 전엔 가족여행이나 다니는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가족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는데 정작 김 씨의 아내는 김 씨를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여긴 것 같았습니다. 이혼 서류는 결국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김 씨의 일상은 달라졌습니다. 아니, 모든 건 똑같았지만 김 씨의 마음속에서만 폭풍이 일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빠져서 지내는 날이 많았습니다. 여보, 나 오늘 늦어. 오늘도 모임가? 그러니까 밥은 냉장고에서 꺼내서 대충 먹어. 퇴근해서 집에 오면 아무도 없었습니다. 평소엔 그런가 보다 했지만 생각해보니 많은 것들이 김 씨에게 알려주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아내의 마음을 말이죠. 여보, 분리수거 좀 제대로 하라니까. 그냥 버리기만 하면 되는 건데 왜 그걸 못해? 깜빡했어. 요즘 왜 이래? 자꾸 멍하니 있는 거야. 아니야. 쓰레기 다시 줘. 제대로 버리고 올게. 김 씨는 누가 봐도 이상했습니다. 이 순간에도 아내는 나와의 이혼을 생각했을까 생각하면 아내를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금요일 저녁 아내가 말했습니다. 나 다음 주말에 1박 2일로 여행 다녀와도 돼? 1박 2일? 우리 동창 모임 알지? 야유회 간다는데 강릉으로. 은정이, 미선이, 지숙이, 경화, 나. 이렇게 다섯이서. 친구들의 이름을 나열하는 아내를 보며 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부 김 씨가 아는 친구들이었습니다. 김 씨도 이참에 머리를 좀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려면 아내와 떨어져 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아내가 여행을 떠나는 날 이른 아침. 잘 다녀와. 도착하면 전화하고. 알았어. 나 없어도 밥 잘 챙겨 먹고. 그래.
김 씨는 심란한 마음을 감추고 아내를 배웅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김 씨는 딸에게서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어쩐 일이야? 바쁜 딸이 웬일인가 싶었습니다. 엄마 오늘 여행 갔잖아요. 아빠 식사 챙겨 드셨나 해서? 먹었지? 걱정 마로. 근데 아빠는 왜 같이 안 갔어요? 여자 동창들끼리 간다는데 아빠가 거길 어떻게 따라가? 남자들도 같이 간다고 그러던데. 아니야. 여자 5명인가 6명인가 가는 거일 거야. 아, 남편 데리고 가는 사람도 있나? 저번에 엄마 우리 집에 왔을 때 통화하는 거 들었는데 남자 동창도 2명인가? 가던데. 딸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 그런가 보다. 김 씨는 가볍게 대답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의 표정은 결코 가볍지 않았죠. 아내에게 전화를 했더니 받지 않았습니다. 노느라 정신이 없는 건지 어쩐 건지 밤 늦게까지 다시 전화를 주지 않았고 메시지도 없었습니다. 김 씨는 아내의 연락을 1시까지 기다리다가 잠이 들었죠. 그리고 다음 날 김 씨는 아내가 돌아오길 기다렸습니다. 오후 5시가 넘어가서야 아내는 집에 돌아왔습니다. 여행 어땠어? 좋았어? 바다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친구들도 잘 있지? 응. 잘 있지? 오랜만에 여자들끼리 뭉쳐서 여행하니까 좋더라고. 태연하게 거짓말하는 모습에 김 씨는 아내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남자 동창도 있었다며. 그러자 아내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왜 거짓말했어? 그게 당신이 이렇게 나올까봐 그런 거지? 그 정필이랑 상훈이 아나? 그 친구들이야. 누구랑 갔는지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 걔네는 그냥 동창이야. 괜히 남자들도 있다고 그러면 당신 오해할까봐 그런 거지? 설마 당신 이상한 오해하는 건 아니지? 오해하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이 나를 속였다는 게 중요한 거지. 아니, 속이다니. 그런 거 아니야. 그리고 나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어. 정말로 그랬다면 애초에 거짓말을 하지 않았겠지. 정말 당신 또 왜 이래? 사람을 왜 이렇게 숨막히게 해? 그런 거 아니라니까? 그냥 동창들끼리 여행한 것 뿐이야. 김 씨도 들어본 이름들이었습니다. 다들 가정도 있었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여러 여자들과 남자 둘이 간 거라면 아무 일 없었을 가능성도 높겠죠. 그런데 김 씨에겐 아내가 외도를 했냐 안 했냐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 씨를 속이고 1박 2일 여행을 간 것 자체만으로도 김 씨가 아내에게 실망할 충분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본의 아니게 거짓말 한 건 미안한데.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니까 날 믿어. 김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방에 들어가서 무언가 들고 나왔습니다. 이게 뭐야? 내일 같이 제출하러 가자. 아내는 김 씨가 내민 종이가 낯이 익었는지 얼굴에서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이거 어디서 났어? 어디라고 해야 할까? 당신 옷장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당신 차라고 해야 하나? 그러자 아내는 어느 때보다도 놀란 눈치였습니다. 거기 나도 도장 찍어놨어. 그러니까 제출만 하면 되겠네. 여보, 이거는 내가 버리려다가 깜빡한 거야. 그래서 옷장에 고이 모셔뒀어? 차에다 숨겨두고? 그게 아니라 아니야. 아무래도 상관없어. 당신이 정말로 버리려고 했다가 실수로 못 버린 거라고 해도 이제는 상관없어.
그런 서류가 무슨 상관이야. 당신도 우리 가정을 유지할 의지가 없고, 이제는 나도 없어졌는데, 그럴 리가 있어? 나는 이혼할 생각 없어. 나도 지쳤어. 당신도 혼자 살고 싶어 했잖아. 그럼 이제 각자 살자. 여보, 진심이야? 그래. 당신도 이제 원하는 대로 살아. 이렇게 답답한 남자 말고, 당신 설레는 남자를 만나든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 김 씨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30년 가까이 지속된 결혼 생활을 정리하는 순간치고는 너무나 건조하고 조용했죠. 아내는 더는 붙잡지 않았습니다. 역시나 고민해오고 있었던 것은 틀림없는 모양이었습니다. 이혼 과정은 예상외로 순조로웠습니다. 서로 죽이네 살리네 하지도 않았고 울고불고 하는 막장 드라마 같은 이혼은 아니었습니다. 서로 할 말은 이미 다 했고 남은 건 사무적인 절차뿐이었습니다. 재산 분할도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아파트는 팔아서 반으로 나누고 각자 작은 집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딸이 다 커서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딸은 혹시나 자신 때문에 이혼하게 된 것은 아닌가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주 사소한 계기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법원에서 나오는 순간 김 씨는 해방감과 허탈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기도 하고 오랫동안 끌어안고 있던 내 짐을 잃어버린 것 같기도 했죠. 그동안 고생했어. 김 씨의 말에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당신도. 그것이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김 씨는 회사 근처 원룸 오피스텔로 이사했습니다. 작지만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퇴근 후 집에 오면 아무도 없었지만 예전과는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둘이 살 때는 외로우면서도 괴로웠지만 지금은 그냥 외롭기만 했습니다. 아내가 있는데도 외로운 것보단 혼자라서 외로운 게 낫구나 싶었습니다. 처음엔 혼자 된 삶에 적응하는데 급급해서 주위를 둘러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건 시간이 해결해 줬습니다. 김 씨는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내가 했던 말처럼 자신이 참 답답하게 살아왔던 것 같았습니다. 이혼하고 2달쯤 지났을 때 김 씨는 직장 동료의 권유로 동호회에 가입해 등산을 시작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무슨 운동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또 산을 오르는 건 적성에 잘 맞지 않아서 걷기 동호회에 가입하기도 했죠. 그리고 잘 만나지 않고 살던 오랜 친구들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요리 유튜브에 취미가 들려서 퇴근하는 길에 마트에 들러서 식재료를 사왔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라도 맛있게 해 먹고 싶었습니다. 매 끼마다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별로 힘들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요즘 얼굴 좋아 보이는데 회사 동료가 말했습니다. 그래? 운동 시작해서 그런가? 김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실제로 컨디션이 좋아졌습니다. 아내를 위해, 가족을 위해 쏟던 에너지를 이제는 자신을 위해 온전히 쓸 수 있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아내뿐이 아니었던 것 같았습니다. 이혼이라는 단어를 가슴에 담아두고 살았던 것 말이죠. 아내는 그걸 종이로 들고 다녔지만 김 씨는 마음에 있으니 스스로도 깨닫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결혼 생활에 지쳐 있었던 것 같기도 했습니다. 만을 거치면서 파도에 깎인 돌처럼 그렇게 마모되어 갔던 것 같았죠. 그리고 이혼한 지 넉 달이 채 안 되었을 때 아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잘 지내? 아내의 목소리는 어쩐지 좋지가 않았습니다. 나는 잘 지내. 목소리가
정말 잘 지내는 것 같네. 아내는 의외라는 듯 말했습니다. 아마 이혼을 하게 되면 김 씨가 못 버티고 나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한 모양이었습니다. 어쩌면 아내가 먼저 김 씨에게 이혼 요구를 해서 헤어진 것이었다면 그랬을지도 몰랐습니다. 아내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김 씨는 정말로 괜찮았습니다. 마음고생은 이미 이혼 전에 다 했기에 더 이상 미련도 남지 않은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나는 잘 못 지내. 아내의 말에 김 씨가 의외라는 듯 물었습니다. 당신 혼자 살면 좋을 것 같다고. 늘 그랬잖아. 그럴 것 같았는데 모르겠어. 내가 정말로 원했던 게 이런 건지. 하지만 김 씨는 아내에게 해줄 말이 없었습니다. 당신 잘 지낼 거야. 나 없이도 늘 그랬잖아. 아내는 말이 없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다시 합칠 생각은 전혀 없는 거지. 설마 하니 아내가 이런 질문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토록 바라왔던 일이었을 텐데 이번엔 뭐가 마음에 안 드는지 짐작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밥 차려줄 사람이 없으니 더 자유롭게 살 줄 알았는데 말이죠. 잘 지내. 그래야 당신도 몇 년이나 이혼 서류 들고 다닌 보람이 있지. 우리 둘 다 행복하자. 각자의 방식으로. 전화는 그렇게 끊어졌습니다. 아마 아내의 자존심이 많이 상했을 것 같기는 했습니다. 한 번도 아쉬운 소리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니 말이죠. 하지만 아내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김 씨는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 들었습니다. TV에서는 야구 경기가 한창이었습니다. 최근에 응원하게 된 팀이 홈런을 쳤습니다. 김 씨는 작게 박수를 쳤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등산 동호회 단체 채팅방이었습니다. 이번 주말 단풍 구경 가실 분. 김 씨는 불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집에서 맥주 한 캔 마시며 스트레스를 푸는 게 더 적성에 맞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 못 해본 것이 많기에 어떤 것이 더 좋을지는 모르지만 천천히 뭐든 해볼 생각이었습니다. 김 씨는 머릿속에서 아내와의 통화를 잊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이야기를 쓸 시간이었습니다. 아내가 없는 자신만의 삶에 대한 이야기였죠. 이제는 원망도 미련도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밥 안 먹는다고요. 제가 해달라고 한 거 아니고요. 엄마 만족으로요. 밥 못 먹어 죽은 귀신이 붙은 것도 아니고 사 먹을 수 없는 음식도 아닌데 왜 그렇게 목을 매세요? 뭐라고? 곰국이요? 사 먹을게요. 불고기랑 반찬들이요? 그것도 사 먹을게요. 이제 반찬도 하지 마세요. 명절이 지긋지긋해요. 그러면 오지 마. 나도 차라리 그게 낫겠다. 너희 준다고 음식 안 해도 되고. 아빠랑 둘이 있으면 차례 음식도 금방 끝나? 너희 때문에 더 푸짐하게 했었던 거야. 그리고 내가 다 준비해놓고 너희가 와서 하는 게 뭐 얼마나 된다고. 나도 그런 소리 들어가면서까지 너희 볼 생각 없어.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0세 최영애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최 씨는 아들과 며느리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명절에 2박 3일 있으라고 한 것도 아니었고
여동생을 보고 가라며 처가에 늦게 보내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건 최 씨도 질색이었고 내 며느리한테는 안 그러기로 오래전부터 다짐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잠깐 와서 밥 한 끼 먹고 싸준 반찬 좀 가지고 가라는 말이 그렇게 싫었던 것인지 지긋지긋하다며 이제 명절에 오지 않겠다는 아들 며느리. 최 씨는 아들네 처가에 많이 양보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명절 아침에 제대로 인사할 시간도 없이 서둘러 처가에 가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어쩌면 아들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진상 시어머니 취급을 하는데 이렇게 기가 막힐 수가 없었죠. 그래서 최 씨는 차라리 아들 며느리가 명절에 안 오길 바랐습니다. 괜히 힘들게 음식 더 할 필요도 없고 반찬 싸준다고 부엌에서 종일 고생할 필요도 없으니 말이죠. 그런데 오지 않겠다고 말하는 아들이 괘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가 할 소리를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런 아들 며느리라면 최 씨가 사양이었습니다. 최 씨는 젊었을 적 명절이 제일 싫었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스트레스에 잠 못 이루기도 했습니다. 맏며느리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집에만 가면 중노동을 하다가 와야 했습니다. 어쩔 때는 1박 2일, 주말이라도 껴있으면 2박 3일 동안 있다가 올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여자 형제들도 보고 가야 한다며 점심이 훌쩍 지난 시간까지 있다가 오면 친정에서 머물 수 있는 시간은 몇 시간 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친정에 들르지 않고 집으로 돌아갔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최 씨가 명절을 싫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늘 좋던 남편과도 명절만 되면 부부싸움을 예약이라도 해놨던 것처럼 싸워댔습니다. 여러모로 좋은 기억이 없었습니다. 나는 명절 당일 아침에 밥만 먹고 애들 보낼 거야. 그래서 아들이 결혼했을 때도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최 씨가 어떤 시절을 보냈는지 당연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5년쯤 그러고 난 뒤에 남편이 시집을 뒤엎어버리고는 그 지옥에서 꺼내주었죠. 그래. 멀지는 않아도 차 막히니까 일찍 출발하는 게 좋지. 사돈네와 아들집 그리고 최 씨의 집은 각각 1시간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명절이라면 1시간 반에서 2시간도 걸릴 수 있었습니다. 옛날에 어머님은 고모들 보고 가야 한다고 오후 늦게까지 못 가게 하셨잖아. 언제적 얘기를 해. 남편이 헛기침을 했습니다. 최 씨는 자신의 시어머니가 최 씨 정도만 생각했어도 젊은 시절의 명절이 그토록 싫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에게도 똑같이 말했더니 아들은 그게 당연하다는 듯이 반응했습니다. 당연히 아침만 먹고 가야죠. 어깨까지 으쓱거리면서 아침에 바로 안 가면 도대체 언제 가냐고 했습니다. 너도 유진이 보고 가고 싶을 거 아니야? 누나요. 나중에 언제든지 따로 볼 수 있는데요. 뭘. 아들은 누나까지 보고 간다는 건 전혀 생각에도 없었습니다. 최 씨도 열린 마인드라고 생각했지만 역시나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르긴 다른 것 같았습니다. 아니, 아들은 거기에 덧붙였습니다. 사실 처가에서도 당일에 돌아오잖아요. 우리 집에서도 안 자고 오는 게 맞긴 맞죠. 뭐? 그럼 왔다가 바로 가? 그게 공평하긴 하죠. 예, 아무리 그래도. 그러면 차례 지낼 때 와야 하는데. 정말 아침만 먹고 가는 거잖아? 그건 좀 서운할 것 같은데? 아들의 말대로라면 최 씨의 집에서 1~2시간 머물다가 가야 하니까 그건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아들 며느리와 자주 보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래도 전날에 와서 같이 시간을 보냈으면 했습니다. 혹시 수빈이가 그렇게 하고 싶대?
최 씨가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나 며느리가 시집에 오기 싫어하는 것인지 말이죠.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 상처가 될 것 같았습니다. 시집살이 시킨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벌써부터 시집과 거리를 두려고 하나 싶었죠.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제 생각에 그렇단 거죠. 수빈이는 당연히 전날에 간대요. 아들의 말에 안심했습니다. 자신이 젊었을 때 느꼈던 그 괴로움을 며느리가 느끼지 않길 바랐습니다. 그러다가 아들 며느리와 연이 끊어지는 부모가 되고 싶지도 않았고 말이죠. 그리고 아들이 결혼한 뒤 첫 명절이 되었습니다. 엄마, 내일 저녁 먹을 때쯤 가도 되죠? 연휴가 시작되기 전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최 씨는 당연히 늦어도 점심쯤에는 올 거라고 생각하고 따로 말하지 않았는데 저녁에 온다길래 당황스러웠습니다. 너무 늦지 않아? 아, 늦어요. 너무 일찍 갈 필요 있어요? 얘는? 차례 지낼 음식도 준비해야 하는데 차례 음식이요? 아, 그걸 이제야 깨달았는지 아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당연히 최 씨도 눈치가 있는 이상 아들이 무엇 때문에 이러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음식 많이 안 하는 거 알잖아. 너희가 도와줄 건 많이 없고 그냥 같이 시간 보내고 싶어서 그렇지. 음식 집어먹으면서 얘기도 하고. 옛날 같았으면 온 식구가 다 와서 그 입에 들어갈 음식들 하느라 허리가 휘었는데 내일 올 사람은 아들 며느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딱히 아들 며느리가 힘들 일도 없었죠. 알겠어요. 그러면 점심 먹고 1시까지 갈게요. 그래, 그래. 최 씨는 들뜬 목소리로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음식할 준비를 미리 해놓고 있었습니다. 재료 손질도 해놓고 말이죠. 점심을 간단하게 먹으니 1시였습니다. 그런데 약속 시간이 지나도 아들과 며느리는 오질 않았습니다. 애들이 왜 안 오지? 당신이 전화 좀 해봐요. 오겠지. 급한 거 뭐 있어? 밥도 먹고 온다는데 전도 붙여야 하는데. 전 지금 붙여버리면 안 돼. 그래도 은근히 할 일 많아요. 알지? 그래도 원래 우리 둘이 했었잖아. 아들네가 결혼하기 전에는 그랬습니다. 딸도 시집에 들렀다가 명절 당일에 오니까 차례 준비는 최 씨 부부의 몫이었습니다. 결혼 전에 아들은 전날 저녁은 되어야 왔으니 말이죠. 하지만 그래도 며느리가 있는데 굳이 부부가 다 할 필요가 있나 싶었습니다. 해야 할 음식이 많지는 않았어도 둘이 하는 것보다는 여럿이 나았습니다. 유성아, 어디쯤이야? 1시까지 온다더니 왜 이렇게 안 와? 벌써 차가 좀 막히네요. 아무리 막혀도 먼 거리도 아닌데 뭐. 금방 갈게요. 그런데 아들은 전화를 끊고 1시 40분이 되어서야 집에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그래? 왜 이렇게 늦었니? 목 빠지는 줄 알았네. 아, 차가 막혀서요. 명절엔 조금 빨리 출발해야지. 네. 다음부터 그렇게 할게요. 아들 며느리는 작은 방에 짐을 풀었습니다. 며느리는 어색한 듯 나와서 부엌을 서성거렸습니다. 그런 며느리에게 최 씨가 앞치마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할 건 많이 없고 내가 손질은 많이 해뒀거든. 전 부치고 그런 거만 하면 될 것 같아? 네. 이리 주세요. 제가 할게요. 그런데 뒤늦게 나온 아들이 물었습니다. 음식 할 거 없다더니. 맞네요. 이 정도가 뭐 많은 거야. 간단히 차례 지낼 음식이랑 우리 저녁밥 먹을 거지? 넷이니까?
그러자 아들도 거들겠다고 부엌에 왔습니다. 최 씨는 사양하지 않았습니다. 북적북적 부엌에서 음식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았습니다. 도란도란 얘기도 나누고 말이죠. 어머님, 제가 설거지 할게요. 어머, 내가 해도 되는데? 며느리가 적극적이고 부지런해서 좋았습니다. 다음 날 차례를 지내고 아들 내외는 10시 반쯤 집에서 출발했습니다. 아침을 먹고 바로 갔는데도 시간이 조금 지체되었습니다. 그래도 점심쯤엔 사돈네에 도착할 것 같긴 했죠. 그렇게 첫 번째 명절이 지났습니다. 얼마 후 모임을 하는데 당연히 명절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얼마나 얄미운지 몰라. 아무것도 안 하고 설거지도 안 하고 그냥 앉아 있더라니까. 나는 그러면 딱 집어서 얘기해. 설거지 좀 하라고. 명절에 그러지 좀 말어. 며느리들 얼마나 힘들겠어? 나는 우리 시어머니 생각나서 절대 그렇게 안 해. 그러면 며느리한테 아무것도 안 시켜? 별거 할 게 있나? 그냥 같이 밥 한 두 끼 먹는 거지. 최 씨는 며느리 흉보는 친구들을 나무랐습니다. 시모가 잘해야 며느리도 잘하는 것인데 그걸 모르고 옛날 시대 시어머니들과 똑같이 하고 있었으니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잘해줘서 그런지 어쩐지 아들 며느리는 더 많은 걸 바랐습니다. 다음 명절을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들이 최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이번에 처가에 먼저 들러야 할 것 같아요. 언제? 명절에? 최 씨가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네. 수빈이네 할머니께서 요양원에 계신데 명절 전날에 잠깐 들렀다가 큰아버지로 가신대요. 그래서 할머니 뵈려면 먼저 가야 할 것 같아서요. 아, 그래? 네. 이번에는 그럼 처가에 먼저 가도 되죠? 당연히 안 된다는 말은 기대하지 않고 물어보는 아들 때문에 최 씨는 엉겁결에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오신다니까? 네. 그럼 그렇게 할게요. 명절 당일에 아침 일찍 갈게요. 그래? 전화를 끊고 보니까 눈뜨고 코가 베인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할머니나 요양원 같은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라고 해야 할 것 같아서 대답을 하긴 했는데 명절에 여자 쪽부터 가는 경우도 있나 싶었습니다.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차례는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차례를 좀 늦게 지내야 하나? 남편에게 말했더니 차례 지내는 시간을 늦추는 게 어떻냐고 했습니다. 얼마나 늦춰요? 언제 도착할 줄 알고. 그러면 우리끼리 지내던지 해야지. 아들 며느리 있는데 우리 둘만 지내는 것도 이상하지? 그럼 어떻게? 남편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최 씨 혼자만 답답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여보. 근데 아무리 요즘 세상이 바뀌었다고 해도 나는 좀 그런 것 같아요. 뭐가? 우리가 뭐 며느리를 친정에 늦게 보내주는 것도 아니고 아침만 먹고 가는 건 나도 찬성이에요. 그 정도로 꽉 막힌 사람은 아닌데 그렇다고 순서를 바꾸는 건 다른 문제잖아요. 차례를 안 지내는 거면 모르겠는데 차례 지내는데 장남이 없으면 이상한 거 아닌가? 할머니가 그때 오신다고 했다면서. 할머니는 나중에 요양원으로 가서 따로 찾아뵈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명절이니까 다 같이 만나고 싶은 거겠지. 그렇게 따지면 나도 유성이랑 유진이 다 같이 만나도록 명절 오후까지 아들 며느리 잡아둬도 되나? 난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쪽에서도 좀 선을 지켜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내 말이 틀려요? 우린 아침만 먹이고 불이 나게 보내는데 그러면 사돈네도 우리가 배려한 걸 알고 고맙게는 생각해야 하는 거잖아요.
아이고, 시어머니 같은 소리를 다 하네. 시어머니 같은 소리가 아니라 나처럼 며느리 위하는 사람 없어요. 내 주변 말만 들어봐도 며느리 엄청 부려먹고 뒤에서 흉보고 그래요. 나는 안 그러잖아. 그러니까 어쩐지 우리를 우습게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누가 우릴 우습게 봤다고 그래. 그러니까 유성이가 처가에 먼저 가겠다는 소리를 하지. 나중에는 안 온다고 하겠어요? 아이고, 나는 모르겠다. 남편은 고개를 저었고 최 씨는 잠시 고민하다가 오후 늦게 아들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가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도 차례는 지내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아, 그때 되면 할머니 큰아버지 댁으로 가신다는데요. 그건 어쩔 수가 없지. 그러자 아들이 말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시간 내서 찾아뵙던가 해. 할머니는 언제든지 뵐 수 있지만 차례를 너 없이 지낼 수는 없잖아. 처가 먼저 가는 것도 좀 이상하기도 하고. 엄마, 요즘엔 그렇게 번갈아 가면서 가기도 해요. 이상할 게 없는데. 그런 건 차례 안 지내는 집이겠지? 한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무 우리 집만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뭐? 우리 집만 생각했으면 아침만 먹고 처가에 가게 하지도 않았지. 그 소리에 최 씨는 조금 기분이 상했습니다. 최 씨가 배려를 해주니까 아들은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건 배려가 아니라 당연한 거죠. 뭐? 최 씨가 낮은 목소리로 대묻자 옆에서 며느리의 목소리도 작게 들렸습니다. 둘이 무언가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아서 최 씨는 잠깐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또다시 한숨을 쉬면서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집으로 먼저 갈게요. 아무래도 며느리가 그러자고 한 것 같았습니다. 처음부터 그랬으면 이렇게 기분 나쁠 일도 없을 텐데 아들이 자기 처만 생각하느라 부모 마음은 헤아릴 줄을 몰랐습니다. 아들은 장가가면 끝이라더니 내 아들도 정말 그런가 싶어서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아들은 처가에 먼저 가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 씨도 명절 당일 일찍 일어나는 아들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어쩔 때는 설거지도 안 하고 가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만 하더라도 최 씨가 젊었을 때와는 달랐습니다. 하지만 아들 며느리는 그것조차 불만인 모양이었습니다. 공국해? 유성이가 좋아하잖아요. 명절에 오면 먹이고 집에 갈 때도 좀 싸줄까 해서요. 그래? 생각해보니까 애들 명절 끝나도 음식도 하나도 안 갖고 가고 명절 음식이라 그런 거 같기도 해서 유성이 좋아하는 거 몇 가지 해서 싸주게요. 작년 추석이었습니다. 아들 며느리 싸주려고 명절 음식 외에 불고기, 더덕구이, 공국 등 여러 가지를 미리 해두었습니다. 아들도 좋다고 했습니다. 싸주시면 감사하죠. 어차피 집에서 요리해 먹기도 힘든데.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거창한 걸 해먹을 시간은 없다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 씨는 무척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저녁을 다 먹고 치우고 있는데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근데 내일 차례 좀 일찍 지내고 가야 해요. 왜? 어딜 가야 하는데? 처갓집에요. 한 9시에서 9시 반쯤에 출발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나 일찍? 왜? 무슨 일 있어? 최 씨가 의아한 목소리로 되묻자 아들이 대꾸했습니다. 아, 장모님 댁 다음 달에 이사하시는데 짐 정리하신다고. 무거운 것 몇 개 옮기는데 그것 좀 도와달라고 하시네요. 아, 그래? 하지만 최 씨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리고 조금 불쾌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사가 다음 달인데 벌써부터 이삿짐 정리하는 것도 이상한데 그걸 사위한테 시키다니요.
그것도 차례 지내는 줄 뻔히 알면서 일찍 부른 사돈의 저희가 궁금했습니다. 안 그래도 아침만 먹고 가는데 더 빨리 가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몰랐습니다. 이삿짐 때문에 차례 시간을 앞당기는 것도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가에서 차례 시간 앞당기래. 아, 그건 아니고요. 가구 가져가는 차가 오전에 온다고 해서 혹시나 늦을까 봐요. 조금 일찍 출발하려는 거예요. 처가에서 일찍 오라고 한 건 아니고요. 아니, 이사가 다음 주라며? 장인어른이랑 장모님이 그때까지 쉬는 날이 없으시대요. 아들의 말에도 부화가 나는 걸 막을 수 없었습니다. 아침에 정신 없어서 설거지도 안 시키고 보내는데 그보다 더 빨리 가겠다는 말에 이게 뭐 하자는 건가 싶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와서 말하는 아들에게도 섭섭했습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몇 날 며칠 곰국도 끓이고 반찬도 해둔 스스로가 바보 같았습니다. 아들 며느리는 처가에 갈 생각밖에 없는데 말이죠. 며느리는 말 한마디 안 보태고 옆에서 그릇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총대는 아들에게 매도록 하고 모르는 척 하고 있는 게 얄미워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럼 차례를 8시에 지내면 되나? 그러고 나서 아침은 안 먹고 갈게요. 배고프지 않겠어? 괜찮아요. 남편이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최 씨가 어느 부분에서 기분이 상한지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아들이 처갓집 머슴 노릇을 하러 간다는데 그걸 일찍 보내주려고 차례 시간까지 바꾸는 남편이 소갈머리가 없게 느껴졌죠. 그것도 아침밥도 안 먹고 갈 정도로 처가에 꽉 잡혀 있는가 싶어서 더 기가 찼습니다. 최 씨는 애써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들도 최 씨가 허락할 거라고 생각하고 남편까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혼자서 안 된다고 하면 최 씨만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최 씨도 100번 양보해서 말했습니다. 그러면 처가에 들렀다가 일 도와드리고 점심 먹고 그러고 다시 들러. 다시 들르라고요? 아들이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한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아침밥도 안 먹고 가겠다면서. 너 주려고 곰국 끓여놨는데 그거는 먹어야 할 거 아니야. 그리고 반찬도 가지고 가야지. 곰국은 아까 저녁 먹을 때 주시지. 미리 말을 했으면 좋지. 아침에 주려고 안 줬는데. 그냥 싸주세요. 반찬이랑 같이 내일 아침에 그냥 가지고 갈게요. 어떻게 다시 들러요? 어차피 너희 집 올라가는 방향이잖아. 지나가는 길에 들러서 저녁 먹고 가. 유진이네도 그때까지 있으라고 할 테니까. 그러자 아들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굳이 왜요? 그냥 아침에 가지고 가면 되는데. 반찬들 다 쉬어. 아니, 그렇다고 처갓집 갔다가 다시 와요? 반찬 때문에요? 아들의 말에 최 씨는 너무 서운했습니다. 먼 길 돌아서 다시 오라는 것도 아니고 지나가는 길이었습니다. 어차피 지나가는 길에 부모가 정성껏 만든 반찬 좀 가지고 가라는 게 그렇게 싫은 일인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아침밥도 안 먹고 가는 거면 저녁밥은 같이 먹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 김에 누나도 보고 가고 말이죠. 최 씨도 양보를 했으면 아들 내외도 그 정도는 해야 맞았습니다. 일방적인 배려만을 원하는 아들에게 섭섭한 감정이 느껴지는 건 당연했습니다. 모든 처가에만 맞추려고 하는 아들 내외가 괘씸했습니다. 전에도 처가 먼저 가면 안 되냐고 그러더니 이번에도 처가 일을 도와줘야 된다고 최 씨 부부가 전부 맞춰주라는 식이었습니다. 반찬도 이렇게나 많이 해줬는데 온 김에 저녁 한 끼 같이 먹자는 것도 다 싫다는 것인지. 최 씨의 표정이 어두워지자 그제서야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들렀다가 저녁 먹고 올라갈게요. 아니, 또 오겠다고? 어머님 말씀대로 어차피 지나가는 길이니까. 그나마 며느리에게 양심은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반찬이고 뭐고 공국이고 뭐고 주지 말까 싶기도 했습니다. 뭐가 예쁘다고 이런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정성스레 준비했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더 이상 얼굴 붉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좋은 명절날에 말이죠. 그러면 그런 줄 알고 있을게. 네, 며느리까지 그러겠다고 하자 아들도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연거푸 한숨만 쉬어댈 뿐이었습니다. 또 그 소리에 최 씨의 기분은 더 바닥을 쳤고 말이죠. 최 씨가 과한 요구를 한 것도 아닌데 아들 며느리는 정말 자신들밖에 몰랐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일들이었습니다. 명절 당일에 점심이 지나고 저녁 때가 다가와도 친정에 가겠다는 말을 못하는 것이 옛날 며느리였습니다. 그런데 차례 지내기가 무섭게 친정에 가면서도 최 씨가 많은 걸 양보했다는 생각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랬으니 그게 당연한 줄 아는 것 같았죠. 그리고 그걸 주도적으로 나서서 속을 뒤집어 놓는 아들도 얄밉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며느리 친정일인데 자기가 대변인도 아니고 최 씨가 며느리 잡는 나쁜 시부모도 아닌데 왜 그러는지 몰랐습니다. 이따 저녁 먹기 전까지는 와야 해. 네. 아들이 못마땅해 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최 씨도 속으로 갈등을 했습니다. 이대로 그냥 가서 저녁에 오지 말라고 하고 싶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최 씨는 오히려 편했습니다. 나조차고 공국 끓이고 반찬한 것도 아닌데 왜 해주는 입장에서 이렇게 애걸복걸 해야 하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이 더 올랐습니다. 그렇게 기분 상한 와중에도 아침밥도 안 먹고 처가로 간 아들이 신경이 쓰였고 명절이 끝난 뒤에 밥도 대충 챙겨 먹을 아들 며느리가 걱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계획한 대로 저녁도 먹이고 반찬도 싸주고 그렇게 보내고 싶어서 최 씨는 처가로 떠나는 아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속으로는 한 대 콱 쥐어받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도 말이죠. 안 챙겨주면 되지. 왜 챙겨주면서 스트레스를 받아? 그냥 처갓집 들렸다가 알아서 올라가라고 해. 그럼 이 반찬은 어떻게 해요? 그러게 아까 갈 때 싸줬으면 됐잖아. 최 씨는 그런 남편을 흘겨봤습니다. 불난 집에 부채질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오후 5시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딸과 사위가 도착해서 함께 점심을 먹고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제 출발하려고? 유진이도 와 있어. 최 씨는 당연히 아들이 이제 오려고 전화를 했다고 생각했지만 정반대였습니다. 아, 어쩌죠. 저녁은 같이 못 먹을 것 같아요. 엄마, 아빠 먼저 드세요. 뭐? 왜? 아직도 이삿짐인지 뭔지 그거 해? 아, 아니요. 그건 다 했고요. 친척분들이 계신데 좀 더 있다가 일어나야 할 것 같아서요. 뭐? 여기도 수빈이 와 있다니까? 그럼 오늘 못 와? 아니요. 반찬 가져가라고 하셨잖아요. 이따가 집에 올라갈 때 잠깐 들러서 반찬만 가져갈게요. 최 씨는 대답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먼저 약속이 되어 있던 것은 최 씨였는데 어째서 사돈네 친척이 왔다고 아들이 저녁 먹으러 못 오겠다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얼마나 무시를 했으면 사돈은 애들을 안 보내는 것인지. 너 정말 엄마 서운하게 할래? 서운하다니요. 가다가 들른다니까요. 밥은? 공국에다가 밥 안 먹고 가게? 집에 가서 먹을게요.
너 정말 너무한다. 그렇게 일찍 가놓고는 언제까지 처가에 있는 거야? 왜 그러시는데요? 왜 그러냐니? 네가 처가만 챙기니까 그렇지. 말이 돼요? 아침까지 엄마 집에 있다가 온 거잖아요. 게다가 하룻밤 잤고요. 어쨌거나 저녁에 와서 밥 먹기로 했으면 약속은 지켜야 할 거 아니야? 상황이 이런데 좀 이해해 주실 수 없으세요? 너는 왜 맨날 네 입장만 이해하라고 그래? 너 먹이려고 엄마가 고생고생해서 준비한 건 생각 안 해? 공국도 땀 뻘뻘 흘리면서 끓인 엄마 노력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자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너 그렇게 한숨 쉬는 것도 말이야. 너무 기분 그래. 꼭 대화가 안 통한다는 듯이 말이야. 엄마, 진짜 대화 안 통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뭐? 저 위해서 반찬도 해주시고 그런 거 정말 감사해요. 근데 왜 그렇게 강요를 하세요? 안 가져가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뭐? 강요? 아들의 말에 최 씨는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 좋자고 한 게 아닌데 강요라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점심때부터 있다가 하룻밤 자고 왔으면 됐지. 저녁에 또 오라고 하는 것도 정말 심하셨어요. 그렇게 절위한다면서 명절에 아들 피곤할 건 생각 못 하세요? 피곤한 건 네가 처가에서 머슴 노릇해서 그런 거고 여기 와서는 먹고 노는 것밖에 더 하니? 그럼 수빈이는요? 또 가면 설거지하고 수빈이네 뒤치다거리까지 해야 해요? 설마 너 그래서 안 온다는 거야? 내가 언제 수빈이 일 시키니? 말로는 안 시킨다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지만 명절 음식 준비도 같이 하고 꼭 설거지도 하잖아요. 그건 자기가 하겠다고 그런 거지. 내가 먼저 하라고 한 적은 없어. 그러면 거기서 누가 안 해요? 그리고 엄마 같으면 명절에 시집에 2번씩이나 가고 싶으시겠어요? 왜 엄마는 엄마 생각만 하세요? 며느리 괴로운 거 생각 안 하시고 또 아들 입장도 무시하시잖아요. 청천벽력 같은 말이었습니다. 내가 언제 그랬다는 거야? 처가에 빨리 간다고 해서 보내주고 아침도 못 먹었으니까 따뜻한 밥 한 끼 차려주고 너 좋아하는 음식도 주려고 부른 거지. 누가 너희 괴롭히려고 부르니? 기가 막혀서 말도 잘 안 나왔습니다. 반찬은 가지러 간다니까요. 아들이 조금 누그러진 말투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 씨도 침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일단은 가서 얘기해요. 전화가 그렇게 끊어졌고 주변이 조용했습니다. 딸도 사위도 최 씨의 눈치를 보고 있었고 남편은 한숨만 쉬고 있었죠. 분위기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아들이 같이 밥은 못 먹는다길래 최 씨는 딸내와 함께 먹을 밥만 차렸습니다. 이것도 꺼내. 딸이 냉장고에서 반찬통을 꺼내면서 물었습니다. 최 씨는 그걸 보고 말이 없었습니다. 아들내 주려고 해놨던 반찬이었습니다. 차라리 꺼내서 다 먹어치워 버릴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오고 있을 텐데 그랬다가는 싸우자는 것밖에 안 될 것 같아서 참았죠. 그거 유성이네 주려고 해놓은 거야? 괘씸한 아들 며느리가 뭐가 예쁘다고 끝까지 이놈의 반찬을 챙기게 되는지 스스로가 참 처량하다 싶으면서도 최 씨는 곧 도착할 아들을 주려고 냉장고에서 꺼내서 싸놓았습니다. 그러다가 아들과 며느리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잘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며느리가 받아들면서 인사를 하는데 어찌나 감정이 상하는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분명히 아들과 최 씨가 언쟁을 한 것을 들었을 텐데 혼자만 맑은 얼굴을 하고 있으니 말이죠. 그래? 이삿짐 정리하는 건지 옮기는 건지 그건 잘 끝났니? 최 씨는 아들 며느리를 현관에 세워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 돼. 잘 끝냈어요. 아들의 얼굴이 거뭇하고 무척 피곤해 보였습니다.
그걸 보니 또 최 씨는 속상해서 한마디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며느리에게 직접적으로 뭐라고 할 수는 없었고 화살은 아들을 향했습니다. 너는 그렇게 피곤한 얼굴을 해가지고는 처가 머슴도 아니고 밥도 못 먹고 일을 하러 가니? 그러자 아들이 인상을 썼습니다. 저녁은 먹었어? 네. 먹었어요. 거기서 먹을 거면 차라리 와서 공국이랑 너 좋아하는 불고기에다가 먹었으면 됐잖아. 여기 유진이도 와 있는데. 처가 식구만 식구야? 아까 전화로 얘기 끝난 거잖아요. 끝나긴 뭐가 끝나? 엄마는 정말 속상해. 아들한테 밥 차려주기 이렇게 힘드니? 아들한테 이 반찬들 전해주기가 이렇게 힘들어? 안 그래? 수빈아? 그러자 며느리가 죄를 지은 것처럼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언제나 곤란할 때는 저렇게 입을 다물어 버리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팔불출이니 전부 며느리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겠죠. 100번 양보해서 일찍 보냈더니 전화로 그렇게 대들면 내가 앞으로 반찬을 주고 싶겠어? 그러자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양보예요? 뭘 양보하신 건데요? 아들의 말에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러자 아들도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음식도요. 엄마가 해주고 싶어서 하신 거잖아요. 제가 해달라고 한 거 아니고요. 엄마 만족으로요. 그 밥이 도대체 뭔데요? 밥 못 먹어 죽은 귀신이 붙은 것도 아니고 사 먹을 수 없는 음식도 아닌데 왜 그렇게 목을 매세요? 뭐라고? 공국이요? 사 먹을게요. 불고기랑 반찬들이요? 그것도 사 먹을게요. 사 먹는 거랑 엄마가 해준 거랑 같니? 왜 제 입장은 생각 안 해주시는데요? 제가 애예요? 저도 30 넘었고요. 결혼도 했어요. 저희도 저희가 정한 스케줄이 있잖아요. 명절에 처가부터 가지 말라 그래서 안 갔고요. 꼭 연휴 첫날에 오라고 해서 와서 같이 음식도 했어요. 오늘 처가에 1시간 정도 일찍 갔다고 그렇게 눈치를 주셨죠? 그리고 다시 집에 들르라는 건 무슨 심술이에요? 뭐라고? 심술? 너 말 다 했니? 그럼 심술이 아니고 뭐예요? 그리고 아까도 엄마가 계속 전화해서 제가 처가에 얼마나 눈치 받는 줄 아세요? 거봐. 처가에서 너 눈치 주지? 너는 정말 거기 머슴이니? 처가에 책 잡힌 거 있어? 그러면 수빈이는 우리 집에 책 잡힌 거 있어서 명절에 음식하고 요리해요? 엄마는 명절마다 수빈이 부려먹으시면서 왜 저는 처가 일 한번 도와준 걸로 머슴 소리를 들어야 해요? 그게 엄마가 말하는 좋은 시어머니 마인드인가요? 아들이 쉬지 않고 쏘아대자 정신이 혼미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반찬도 하지 마세요. 저희가 집에서 밥을 먹으면 얼마나 먹는다고요. 묻지도 않고 반찬 해놓으시고 사람을 이렇게 못 살게 구실 거면 아예 하지 마시라고요. 지긋지긋해요. 최 씨는 울컥 눈물이 터져나올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부모의 사랑을 빚으로 돌려주는지. 며느리가 차라리 이렇게 대들었다면 상처가 덜 했을 것 같았습니다. 내 아들이니까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면 오지 마. 나도 차라리 그게 낫겠다. 너희 준다고 음식 안 해도 되고. 아빠랑 둘이 있으면 차례 음식도 금방 끝나? 너희 때문에 더 푸짐하게 했었던 거야. 그리고 내가 다 준비해놓고 너희가 와서 하는 게 뭐 얼마나 된다고 내가 며느리를 부려먹었대. 그런 소리 들어가면서까지 너희 볼 생각 없어. 그러자 아들은 잘못했다고 말하는 대신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앞으로는 안 올게요. 가자. 수빈아. 그거 내려놔. 아들의 말에 며느리가 머뭇거리면서 최 씨가 건넸던 반찬 보따리를 발치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모습이 눈에 박히는 듯 했습니다.
아들 내외는 그렇게 자리를 떠났습니다. 집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사위에게도 못 볼 꼴을 보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딸 부부도 곧 가보겠다면서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어쩐 일인지 최 씨에게 말을 걸지 않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최 씨는 혼자서 다시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차가운 음식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냉장고에 넣으면서 울음을 삼켰습니다. 최 씨는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좋은 시어머니가 되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결국은 아들에게 지긋지긋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아들은 완전히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서운하고 화나는 건 최 씨였는데 아들이 왜 연락을 끊은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최 씨는 자식을 챙긴 죄밖에 없는데 말이죠. 당신이 애들한테 했던 그대로 우리 어머니가 했다고 생각해봐.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최 씨를 앉혀놓고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당신 고생하는 거 보기 괴로워서 내가 먼저 명절에 집에 가지 말자고 했지. 그래서 어머니 앞에서 대들었잖아. 기억 안 나? 최 씨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시집살이를 심하게 해서 명절이라면 지긋지긋했던 이유가 시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거기서 해방시켜줬고 몇 년간은 시집에 발걸음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기에 나중에 다시 왕래를 하면서도 최 씨는 시집살이를 하지 않게 된 것이었습니다. 내가 볼 땐 유성이 말이 맞아. 당신이 너무했어. 나는 그냥 유성이를 위해서. 당사자가 싫다는데 뭘 유성이를 위해서야. 다 자기 만족으로 했던 거지. 그리고 당신도 늘 그랬잖아. 왜 친정도 못 가게 하냐고. 불공평하다고. 근데 왜 당신이 그대로 하고 있어? 내가? 그래. 유성이도 처가에 먼저 갈 수도 있고, 사정이 있으면 빨리 갈 수도 있고, 처가 일도 돕는 게 당연하잖아. 수빈이는 우리 집에서 설거지 해도 되고, 유성이는 안 돼? 너무 이기적이잖아. 그건 당신도 내 말대로 한번 해봐. 우리 어머니가 당신이고, 당신이 수빈이라고 생각하면 답이 딱 나오잖아. 최 씨는 남편의 말을 듣고 며칠 동안 괴로웠습니다. 시어머니가 반찬을 해놨다고 명절에 2번 오라고 한다면 사정이 있어도 차례 지내야 하니 꼭 시집 먼저 와야 된다고 하면 남편이 최 씨의 친정일을 도왔다고 머슴이냐고 뭐라고 한다면 그렇게 생각하자 아들의 입장도 이해가 갔습니다. 이해가 가자 더욱 괴로워졌죠.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저 수빈이에요. 그래, 수빈아. 저번에 일은 죄송했어요. 최 씨는 놀랐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사과를 하다니. 유성 씨가 너무 심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마음이 많이 상하셨죠? 최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유성 씨가 했던 말들 진심 아니니까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머릿속으로 오만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어쩌면 최 씨의 며느리가 자신보다 나았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시집을 뒤엎은 후로 최 씨는 시어머니에게 한 번도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나 자신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속이 후련했죠. 그런데 며느리는 그렇게 핀잔을 듣고도 먼저 전화를 해서 사과를 하니 확실히 최 씨보다 나은 며느리였습니다. 그럼 쉬세요. 끊으려는 며느리를 최 씨가 붙잡았습니다. 수빈아, 다음 명절부턴 너희 집부터 다녀와. 네? 혹시라도 우리 집에 올 거면 말야. 유성이 그놈이 싫다고 할 수도 있지만 어머님,
차례 음식은 어차피 너 없을 때도 유성이 아빠랑 둘이 했으니까. 그리고 나도 지난번 미안했다. 최 씨의 사과에 며느리가 놀란 듯 숨을 들이삼켰습니다. 그동안 많이 생각했어. 내가 좋은 시어머니라고 착각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더라. 너희를 힘들게 했구나. 최 씨는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나도 시집살이 할 때 힘들었는데 왜 그걸 잊었을까? 수빈이 네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 미안해. 그렇게 전화를 끊으니까 마음이 조금 나았습니다. 딸 부부 앞에서 그렇게 자신을 몰아붙인 아들에게 여전히 괘씸한 마음은 남아있지만 최 씨도 인정할 건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러자 어느 날 아들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다음에 처가에 들렀다가 차례에 안 늦게 일찍 갈게요. 그리고 앞으로는 번갈아 가면서 갈 테니 이해해 주세요. 그래? 그리고 지난번에는 죄송했어요. 말이 너무 심했어요. 그 말에 아들에게 서운했던 마음도 어느 정도 녹는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는 네 마누라 고생 안 시킬 테니까 걱정 말고 와. 네. 최 씨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속상해서 내신 건 아니었고 마음이 편해져서였습니다. 마음속으로 아들을 놓으니 오히려 이제는 정말 아무것도 상관이 없어졌습니다. 처가에 먼저 가든 아니면 둘이 여행을 가든 말이죠.